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능참봉 김선생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특별한 오프닝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이건 뭐 지대너비앗의 빨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굉장한 에피소드가 나왔다.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림 작가님께서 라면을 어떻게 이렇게 끓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경론을 벌였는데, 그렇죠. 그게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컵라면도 보내주시고, 온갖 그 라면 레시피에 대한 뭐 사연이 답지했고요. 그렇죠. 라면을 그렇죠. 또 끓이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그렇죠.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며칠 전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충격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라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짜파게티와 햇반과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충격적입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 지난번 첫 번째 라면 에피의 충격이 한 100 정도였다면 짜파게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내면의 그 충격은 500에서 600 정도였다. 나는 사실은 햇반이 더했어. 햇반이 최고였어. 햇반 정말 나는 진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 햇반 이야기가 이제 공표되는 순간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사라집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상식적인 트위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포인트는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이분의 상태가 정신세계가 진짜로 자기에겐 걱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기 어떤 삶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할 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새 남자를 충격에 빠뜨린 우리 요리영의 여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짜파게티에 있어서 고민. 않아요. 그러니까 짜파게티에 있어서의 본인의 해맑음을 좀 알려주세요. 나 그렇게 해먹는 사람 아닌데. 지금도 해맑게. 짜파게티는 뭐가 문제예요? 일단 저희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짜파게티 물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짜파게티 물 조절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워? 다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게 고민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라면과 다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짜파게티는 뭐가 어렵냐? 제 짜파게티 진짜 좋아하는데. 네네. 짜파게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얘가. 짜파게티가. 그래서 특히 어떤 그럴 수 부분이? 있지. 특히 어떤 부분이? 우선 라면 면발과는 다른 면발의 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질감이랑. 조금 더 익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풀어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건 국물이 없잖아요. 물을 넣고 끓이는데. 그렇지. 분명히 먹는 상태에서 국물이 없죠. 물을 넣고 끓이는데 어느 순간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물을 얼만큼 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빼!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랑 라면 에피소드를 한번 같이 말을 섞어보더니 본인이 이제 우리가 요리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스탠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짜파게티는 그래도 그냥 보통 라면보다는 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렇지. 물 조절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물을 얼마큼을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짜파게티 한 번 끓여봤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라면은 한 번 끓여봤겠니? 그러니까. 짜파게티를 물을 다 빼면 나중에 스프를 넣고 비빌 때 너무 뻑뻑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뻑뻑하니까 안 되겠다. 물을 조금 남겨야겠다. 하면 얼마큼을 남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좀 싱거워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겼길래. 그래서 저희가 저번부터 계속 하던 얘기 봉지에 적힌 걸 읽냐 했더니 그런 것도 적혀 있네.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도 적혀 있냐는 거야. 아니 근데 짜파게티는 제 기억에
얼마를 남기라는 말은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물을 버리고라고 아마 말은 거예요. 다 버리란 얘기야. 그래서 뻑뻑하지 말라고 유성스프란 걸 넣어줍니다. 기름을 넣잖아. 아, 근데 너무 뻑뻑한데. 여기서 수많은 우리의 솔루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나사 직원이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간단한 애한테 우주선 도킹을 가르치는 기분이 드는 거야. 아니, 저도 솔루션이 있어요. 어떤 그래서 그 솔루션을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카톡을 하면서 짜파게티 너무 물 조절 너무 어렵다. 네. 근데 엄마 정말 할 말을 잃으시더니 한 국자 정도만 남기고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국자가 얼만큼인지를 모르잖아요. 일단 모르지. 한 국자의 양만큼 남겨야 되는데 한 국자를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냄비에 들어있으니까. 냄비에 국자에 들어있는 게 거를 아니니까. 면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물을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국자인지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쭉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나 이거 되게 논리적이야, 합리적이고. 논리적, 그래요? 상식적으로 했는데 너무. 아니야. 우린 그런 선험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한 국자만큼 물을 남기면 그렇게 뻑뻑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지. 네, 엄마의 말을 듣고. 네. 근데 냄비에서 면과 같이 있는 조용해봐, 물이 조용해봐, 시끄러워. 국자만큼은 남을 수 없다. 아이, 시끄러워. 니 저걸 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니 고민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냐면, 난 사람들은 여름 작가의 말을 좀 듣고 싶다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걸 시끄러워. 도와주는 거야. 조용해, 이제. 마이크 끈다. 그래서, 차분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네. 차분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하고 뚜껑을 이용해서 물을 정말 쭉 다 버렸어요. 버릴 수 있을 만큼. 한 국자를 남기라 그랬는데. 네, 한 국자를 남기라고 했는데 한 국자가 얼만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한 국자를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물을 다 버린 다음에 생수를 한 국자를 부었어요. 아, 생수를. 네. 차가운 물을. 네. 아, 실온이에요. 실온. 이제 찬물 잘 못 먹어서 냉장고에 네. 물을 안 넣어놔서. 또 물은 또 찬물은 안 드셔. 가릴 거 다 가려. 배가 실려가지고, 네. 네. 실온 물을 한 국자를 넣어서 네, 맞춰서 넣었다. 왜냐면 다 끓인 물, 펄펄 끓인 물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리수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이제 안 끓이. 그래서 생수를 한 국자 생수를 넣고 넣었어요. 네, 약간 아니, 그러면 그 따라 버릴 때 네. 국자에다 이렇게 따라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자 국자에 하나 받았다 남은 넣으면 거를 되잖아. 다시 넣으면 되잖아. 이게 놀랄 일이야? 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라고. 고민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와, 나 진짜 아니, 꼭 국자에 안 따라도 돼. 그 물을 대접에다 받아. 그래, 그리고 그런데 국자에다가 그걸 다시 떨면 되잖아. 국자를 떠서 하나 뜨면 넣으면 되잖아, 되잖아.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온으로 넣었을 때 그게 이상해질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했는지. 아니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지. 네네.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 짜파게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물이 많아서 물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마세요. 그래. 그러면 물을 정말 안 써도 되는, 다시 안 넣어도 되는 비빔면. 그럼 비빔면은 도대체 어떻게 끓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비빔면은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해 먹어요. 비빔면이 왜 어려워? 비빔면은 물 조절도 필요 없고. 아니, 비빔면이 왜 어려워요? 비빔면은 네. 면이 너무 얇지 않아요? 네. 얇죠. 오, 그거 금방 퍼질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거를 찬물에 한번 헹구잖아요. 다 하고 나서. 네. 오, 그거 너무 복잡해서. 고민이 없다는 거 아니야. 가장 경악 포인트는 본인 고민이 없대.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 찬물을 넣고 비벼서 먹었더니 그 짜파게티가 맛이 괜찮던가요? 맛은 어땠어요? 네, 왜냐면 여기서 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팁이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어. 좀 배우고 싶네요. 네. 네. 면을 너무 많이 안 익히고 네. 스프를 넣고 네. 조금 더 약한 불에 볶으면 네. 돼요. 그럼 그때 넣은 생수가 또 익으니까. 끓어요. 네네네. 아, 그래요? 머리를 쓰면 돼요. 생각만 해도 맛없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아니, 그 물을 다 따라 버린 다음에 네. 거기다 가루 스프를 풀고 네. 액상 스프 먹어요? 아, 제가 액상스프 싫어해가지고 가루로 된 짜파게티만 먹어요. 왜? 짜파게티, 그건 또 짜왕,
왜 싫지? 왜 싫죠? 그거는 네? 그 가루가 내는 특유의 맛있는 감질맛이 없어요. 상온 물을 부을 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해? 그 감질맛이라는 게?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에요. 짜짜로니 뭐 이런 것들이 액상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네, 짜짜로니 안 먹어요. 네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잘 끓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물을 다 버리고 가루를 거기다 뿌리면 그게 이제 물기는 있으니까 엉겨 붙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만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부분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생수를 넣으면 생수를 넣고 다시 끓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까맣게 잘 안 될 텐데. 아니 돼요. 약한 불에 계속 볶으면 이제 그 생수와 파우더가 잘 녹아서 그래요. 그게 녹아서 그 생수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그게 이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보기에 한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분 걸리잖아요. 한국자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래서 면발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면? 쫄깃쫄깃해요? 탱글탱글한가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요리를 할 때 하나의 목표만 설치되면 되는구나. 잘 섞이기만 하면 되고. 뭐 그런. 왜냐면 한눈 팔면 진짜 잠깐 딴 생각하면 이게 면이 훅 가거든요. 그래요. 핵심은 면이다. 핵심은 면이다. 핵심은 물 조절이죠. 물 조절이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리의 핵심은 물 조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면 조절은 누가 했죠? 그럼 면 요리에서 면 요리.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리 영애님의 물 조절에 대한 철학을 방금 들었잖아요. 그 물 조절에 해당되는 또 다른 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 자, 햇반 조리법 말씀해 주세요. 근데 햇반에는 물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제가 햇반을 안 먹어요. 안 먹어. 왜냐하면 밥이 맛이 없는 거야. 형 햇반은 왜 안 먹어요? 햇반은 우선 가공돼서. 짜파게티 왜 먹어 그러면? 짜파게티는 건강하냐? 그렇지. 우선 맛이 약간 쌀 맛이 떨어지고 어떤 쌀에 비해?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을 한 쌀에 비해서 약간 그 쫀득쫀득한. 근데 전기밥솥으로 밥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샀는데 종이를 아직 뜯지도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밥할 기회를. 밥할 기회를 보고 계세요. 네. 본인이 햇반을 안 먹어서 이제 잘 모르죠. 얘기해준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해봐. 햇반을 그래서 조리를 수분을 맞추기 위한 그 노력.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빼앗으면서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햇반 돌린다고 하실 때 제가 말했죠. 그 햇반 물 한 숟가락 넣으면은 되게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햇반에다가 물을 한 숟가락 넣고. 왜? 수분이 날아갈까봐? 네, 너무 말라서 맛없는, 햇반이 안 그래도 밥이 맛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거 햇반 관계자거든요. 아니, 뭐, 괜찮아요. 맛이 떨어지는데. 지금 햇반 관계자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걱정할 때. 뭐, 삼양농심, 나 어떡할 건데, 너. 끝났어. 전부 양계장은 너 되기 싫어해. 아무튼. 그래서 너무 푸석푸석한 밥이 될까봐. 물을 한 숟가락 넣으면 전대미문의 햇반 조리법이 하나 나왔네요. 촉촉한 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 무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악 포인트 첫 번째 해봤어? 그렇게? 안 해봤지? 네, 제안했죠 제가. 자, 첫 번째 상상을 왜 제안하는가? 두 번째 그래서 너의 상상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네가 왜 화를 내는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면 자긴 고민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그냥. 아니 햇반은 좋은 대학원까지 나오신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신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오랜 날을 새고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낸 적어도 한 수만 번은 전자레인지 돌려봤을걸? 그럼요. 그냥 저대로 끝만 조금 뜯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터질 수 있으니까. 끝만 조금 이렇게 개봉하고 2분 돌리면 네가 밥하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게 나와.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방금 나는 이런 리액션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끝만 뜯고 돌리면 이라고 했을 때 그거라도 좀 보고 얘기를 하라고. 나는 거기 점선도 있다. 나는 방금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봤어. 뭐? 방금 배 감독이 했던 저 조금 뜯고 돌렸을 때 했잖아. 만약에 혼자 햇반을 조리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이 하나 생각나. 다 뜯어가지고 그 비닐 뚜껑을 쓰레기통에 버린 채 그대로 햇반을 돌리는. 그러면서 그럼 안 돼요? 왜
그러면 당신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아, 마르는 거요? 물이 마를 수 있죠. 아, 그래서 물 한 숟가락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아니 이제 말만 들어보면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저도 햇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가급적이면 밥을 해 먹으려고 하고 네. 햇반은 뭐 하여튼 안 좋아하는데 건강 변태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있죠, 그래서 있죠. 이렇게 고기 안 먹고 우리 여점 작가가 고기 안 먹거든요. 그렇죠. 네, 고기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면서 짜파게티를 왜 먹어? 진짜. 라면을 먹어. 쇠고기라면 왜 먹고? 아니 들어봐.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토스트에서도 그 빵과 샐러드만 드시고 막 그러세요. 네. 네. 햄 안 먹고? 그리고 막 계란 그렇죠. 후라이 햄 안 먹고. 햄도 안 먹어. 계란 후라이. 우리가 보기엔 프라이드 에그에도 그 바질 가루 있잖아요. 이미 기름에 쩔어서 튀겨졌는데 거기 막 이거 뭐 뿌리고 막 이래요. 제 주위에 있는 건강 변태들을 보면 채식 위주로 해가지고 건강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절대로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먹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름 작가는 이제 끼니를 거르고 빵 먹고 과자 먹고 시리얼 먹고. 시리얼 먹고. 시리얼이 건강하다면서 햇반을 안 먹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면 이럴 수 있는가? 점심을 먹자고 했더니 자기는 속이 별로 안 좋대. 안 먹는데 4시부터 저녁을 언제 먹냐고. 배가 너무 진짜 이건 고프다고.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오해할 수가 조금만 있다가 식사를 하러 가자 했더니 자긴 빵 먹는다. 일부러 그러니? 아니, 먹는 거에 있어서는 판단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잖아. 그쵸. 네. 아니 그러면서 이제 한의원을 다니셔서 내가 새끼를 그냥 먹어라. 그러니까, 네. 먹고 운동을 하자 그냥. 맞아요. 도대체 한의원을 왜 다니냐? 또 약 먹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지. 안 좋지. 몸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지.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설명서만 읽으면 좀 나아질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든다. 시킨 대로만 해 제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 네. 옛날에 계란 삶는다고 생달걀 전자레인지에 넣어본 적 있어요? 아 와 진짜? 진짜 아, 완전 어떻게 돼요? 터지겠지.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자, 그럴 때는 또 전자레인지를 맹신하잖아. 생달걀을 삶아줄 거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고도로 고안된 햇반은 내가 물을 부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고민이 아니래. 짜파게티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짜파게티의 면은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손해라. 그렇죠. 최대한 적당한 시간만 끓이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면 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남긴 다음에 그거 어느 정도 정확히 말하라고. 많아도 돼요. 많아도 상관없어. 정말 많아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정말 많으면 안 되겠지. 조금 따라 버리다가 면하고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찰방찰방하게 있는 정도 있잖아요. 반절 정도 따라 버리면 네. 이게 한국잔지 반국잔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그릇을 기울이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풀어요. 스프를. 네. 그래서 그럼 녹잖아 빨리. 그렇지. 그럼 그거를 막 저으면 가루를 뿌려놓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걸 센 불에 넣고 졸이면 돼요.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다 그렇게 해먹어 이 사람은. 자, 여름 작가, 우리를 무시하지 마. 우리를 무시하지 마. 우리는 그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생계란을 전자레인지 넣으면 삶아지겠거니라는 어떤 창의력을 발휘했잖아. 우리의 창의력은 항상 올바른 요리로 향해 있다. 오늘 밤에 카톡 온다. 똑같이 해봤는데 맛 맞아, 나 카톡 보낼 거야. 네. 똑같이 했는데 맛 왜 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결국 크나큰 오류가 발견될 거야. 그렇죠. 이게 끝도 없이 나와요. 맞아요. 이 뭔가 요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우리 요리 영애님의 도대체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실지. 서비스로 그냥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햇반을 실어야 하신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밥이 조금 남았을 때, 뭐 이럴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럼 맨날 몇 끼니 먹을 때마다 하는 거 귀찮지 않냐. 그럼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치, 그것까지는 일리 있네. 그거 어떻게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대. 그래서, 나 이사했는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밥을 왜 올리냐고. 그래서 내가 밥을 왜 올려? 했더니, 아니, 볶으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볶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의문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후라이드 계란이. 깡깡 얼은 밥을 어떻게 볶느냐. 그렇죠.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네. 어제 저녁에 요만큼 삼각김밥만큼 얼린 거 네네. 어제 자기 전에 내놓고 아침에 보니까 딱 먹기 좋게 녹았어요. 네. 위험해요. 그러니까 쉬지. 상해요. 안 상해요. 날 조금만 더 지금은 날이 넣어줘봐. 덜 더우니까 그런 사람아. 그리고 한의원 가지 말라. 그리고 속이 안 좋다고 한의원 쉰밥 먹고 가가지고. 아닌데 그냥 이게 천천히 그냥 냉기가 사라지면서 그냥 밥이 고기야? 고기 해동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아. 그게 밥을. 딱 적당하게 되지 않을까? 야, 밥을 실온에 내놓고 하룻밤을 그래. 노는 사람이 어딨어. 한 10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래. 10시간이라니, 이 사람. 그래. 8시간? 나는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여름 작가가 여태 맛있게 먹었다는 음식이 과연 맛있었을까? 엄청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우리 요리 형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쉰다니까. 그럼요. 쉬어요. 밥 쉬어요. 그럼. 그럼요. 7월 되면 열대야 오잖아요. 그럼 밤에도 30도 넘고 하잖아. 그럼 쉬어요. 바로 쉬어. 큰일 나. 뭐 매 순간 놀라지 마. 너무 피로해. 하지 마. 하나 정도는 그렇지라고 해줘.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아는 게 없고 단 하나도 우리가 얘기해주면 놀라지 않는 게 없어. 야, 정말. 듣는 분들이 오해하시겠네요. 오해를 없어.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했지. 돌아보겠다,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하지? 그렇지. 야, 들으시는 분들이 더 답답할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루는 저희를 너무 혼내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맞아. 그럼 내가 여태까지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는 다 쓰레기냐고. 그 얘기해봤더니 다 하나같이 쓰레기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렸다고. 전부 다. 그냥. 네, 그래서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그거를 동물들이 사료를 갈아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그 음식물이고 네. 그럴 수 없으면 네가 못 먹는 거는 달걀 껍질 이런 거는 달걀 쓰레기다. 껍질은 쓰레기지. 네. 그렇지. 그걸 얘기해줬더니 이것도 마치 그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알지. 근데 과일 껍데기도 어쨌든 썩잖아요. 너도 죽으면 썩어야. 네. 아무튼. 진짜 이거는 의문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요. 이 장면이 참 궁금해지네요. 짜파게티에 사실 계란 후라이 얹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완전 맛있죠. 네. 짜파게티에도 문제가 있고 계란 후라이에도 문제가 있는 이분이 만든. 그렇지. 아니, 여러분, 저 이제 계란 후라이 잘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게 있죠. 네. 여름 작가님이 한 거는 계란 후라이드라고. 네, 계란 후라이드. 아니에요, 이제 후라이드 계란. 불 조절과 기름 조절을 완벽하게 해서, 네, 아주 만족스러운 계란 후라이. 근데 저는 또 의문이 있어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켜고 하잖아요. 조절을 왜 하지? 불 조절을? 이해가 자꾸 막 셰프처럼 말하지 마! 셰프처럼 하지 말라고!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불 조절을 누가 해? 내가 돌아버리겠어!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 너무 센 불에다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센 불 하면 왜 안 될까? 센 불 해도 돼요. 약한 불 센 불 해도 하면서 빨리 빨리 끝내면 빨리 되잖아. 떼지 그러면서라마. 아, 그래요? 여름 작가. 약한 그래요는 뭐야? 여름 작가는 약한 불로 튀기기까지 하잖아. 근데 야 정말 진짜. 불을 조절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소신은 있어가지고 네네.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먼저 넣고 불을 켜면 안 된다는 또 이상한 소신이 있어.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들었죠. 우리가. 그래서 팬을 한참 켜놓은 다음에 한참 아니고 약간 달구고 약간, 기름을 그치. 넣는다고. 그 약간이 언제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모르잖아. 하면 후라이팬 타요. 후라이팬 타지. 이 희한한 소신이 있어. 그쵸. 그건 그것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적힌 대로 하세요. 적힌 대로. 그래서 그러면 후라이팬을 달군다. 그럼 이해는 가. 그걸 근데 굳이 왜 약한 불로 달고 그럴 거면 빨리 뜨겁게 만들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게 뭐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까먹었네요. 있었겠지. 그리고 이유 앞에 그런 게 붙어 있었겠지. 이게 더 건강해지는 법. 이렇게 적혀 아니야, 있었던 아니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음번에는 무슨 요리에 도전할 생각이에요? 글쎄요. 카레? 네. 정말 그러면 기대된다. 카레도 진짜로 카레 가루 풀어가지고 감자랑 이런 거 당근 볶아서 하는 그런 카레 말고 3분 카레. 네. 3분 카레를 어떻게 조리하느냐. 그렇지. 선물 카레는 조리할 게 없죠. 너무 쉽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요리가 다 그런 거야. 비빔면이 어렵다며. 햇반 이상하다며. 3분 요리 해 먹어본 적 있어요?
카레요? 네. 그것도 카레든 짜장이든. 건강하지 않아서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사무실에서 그래도 몇 번 먹은 적 있어요. 3분 요리 해본 적 있어? 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제가 뭐 거대 프로젝트 하나만 그냥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치볶음밥 이렇게 한마디 했어 자기가. 김치볶음밥 이렇게. 저 진짜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네. 또 입맛은 또 까다로워서 또 네. 궁극의 김치볶음밥 중국의 김치볶음밥을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너무 맛있는 데서.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아직 계속.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죠. 네.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왜? 안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럼 몇 단계가 있는데. 일단 후라이드 김치를 깔아놓고 냉동밥을 얹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게 전개되지 상상을 않을까. 상상해. 그렇죠. 왜냐면 지난 방송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 20여 분간 네. 라면 조리를 하시면서 물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물 조절이 힘들다. 항상 이렇게 실온의 물이 언젠가 항상 첨가가 돼. 맞아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모든 여름 작가 요리에는 실온의 물이 중간에 느닷없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짜파게티와 햇반에 얽힌 우리 여림 작가님의 고민을 들어봤고. 다 고민 아니라니까 진짜. 3분 이거. 알았어. 고민 좀 해줘 좀 제발. 고민 좀 할래? 고민이라고. 그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네, 다음 저- 시간에는 다른 종류의 요리 가지고 안 한다고. 궁극의 김치볶음밥과 3분 요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해보시고 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한테 사연 안 보내주세요. 알려줄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단톡방에 새벽 2시 반에 카톡 보내세요. 네. 그리고 여름 작가님한테도 선물 드려야 되니까 네네. 출판사에서 네. 그런 책을 보내오셨거든요. 명진 스님의 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책이 잘 주셨거든요. 말 좀 들어! 그거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안녕. 안녕.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네, 헤이브로에서 세트 상품 구매 후 리뷰를 남겨주시는 김프로쇼 청취자분들에게 올인원 파워바 혹은 존 바바토스 아티산 향수를 추첨하여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화이팅입니다.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 네, 저희는 광고 듣고 프린스신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가 김보통입니다. 네, 수요일이면 오시는 그분 프린스심 심용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프린스님. 눈빛들이 별로 뭐 왔냐 이런 분위기. 이제 아무런 신비감도 없고 읽었어요? 지친 표정. 아니 어디를 다녀오셨는데 네, 힘드셨나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간도에 다녀오셨죠? 그 연변 일대를 갔다 온 거죠. 음. 예, 우리가 속칭 북간도라고 부르는 지역을 갔다 왔고요. 다큐 촬영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간도 쪽은 다큐 촬영으로 못 갑니다. 공적으로 간도 지역을 한국인이 방송용으로 못 가요. 아예. 정말 특별한 걸 제외하고 막혀있나요? 막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몰래 저는 이제 가라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저 혼자 네. 당당하게 제 직업으로 통과했고요. 나머지 카메라 감독님들은 뭐 스포츠 업체 사장님. 진짜. 진짜로. 근데 간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뭐 대중사회에서 거의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 상태고, 왜냐면 그걸 두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 감정이 딱 얽혀져 있는 부분이어서 학문적인 잣대로 얘기했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도의 날 이쯤 되면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제가 맨날 물어봐요. 저기 다른 교수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해주셨죠? 그러면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다들 피해요. 근데 이제 과거 우리의 옛 영토다 이런 게 강한 게 굉장히 민감해요. 중국에서. 민감하겠지. 자국의 영토니까. 네. 중국의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그쪽 일대에서는 촬영으로 비자를 받을 수가 아예 없는.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학술 세미나에서 1910년대 때 얘기로 세미나 하는데 바로 이제 어떤 분이 손든 다음에 교수님들 진짜 쫙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간도는 누구 땅이요? 딱 물어본 거예요. 신주백 교수님이라고 또 제 동문 교수님 계신데 그분 또 성격 보통 아니거든요. 네.
누구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딴 얘기 짓거리면은 진짜로 남북 관계의 최악이라고. 제발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고. 상황 봐서 하라고 하면서 막. 보통 교수님도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의 선배. 네. 저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당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큐를 만드실 거잖아요. 네. 다큐가 나오고 나면 사후에 그것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걔네가 모니터를 안 하겠죠. 네. 그건 그렇게까지. 방송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네. 저는 그냥 제 본분에만 충실했고요. 아니, 그럼 가서 촬영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무슨 공안이나 막 이런 데 와가지고 제지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동호회 아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좋네 하면서 우리 역사 찾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몰래. 그래서 이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제 쉽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와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촬영했던 지역이 이제 북간도의 십자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기독교 민족운동사 이런 건데 그 지역이 이제 지금 가보면 다 옥수수 밭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밭인데 뭔 경찰이 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편히 촬영을 하다가 은진중학교가 이제 지금 터만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냥 터만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가 경찰 무슨 총국 그런 걸 바뀐 거야. 진짜. 네, 근데 이게 아직 밖에는 그 일대 전체가 이제 재개발지구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재개발지구의 범위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하면 막아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재개발지구가 너무 큰데 막아놓는 게 없어서 참으로 가면 그냥 한 동네 전체가 다 부셔져 있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일대다 그렇길래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공원이. 네, 갑자기 이제 경찰이 그냥 일반 차 올라가다가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 사실 뭐 하냐고. 저기 뭐 그냥 여기 찍으러 왔는데 풍경 좋아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러더니 주섬주섬 이제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인데 견장다신 분 끌고 딱 내려와서 우리 PD가 막 나한테 눈빛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나 그때 차 안에서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완전 당황. 공공지진. 이러면서 지금 막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기 멤버를 챙기는. 그래서 저희 정말 그냥 아재 동호회고요. 그래서 막 와서 그냥 이렇게 하러 왔다고. 근데 그냥 초입에 진짜로 걸어다니면서 카메라 한 대 딱 들고 있을 때 걸려서 그냥 여기 그런데 아니라고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못 찍었어요, 그러면? 모르죠. 제가 있는 동안 못 찍었는데 아직 몇 분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또 한번 슬 가가지고 살짝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근데 그날 갔더니 어디는 또 무슨 그 서전서숙이라고 이상설 선생이 민족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학교에서 꼭 외우는 데거든요.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어가지고 현재 학교 안에. 네, 그냥 초등학교, 소학교 안에 막 있는데 근데 걔는 소학교가 왜 이렇게 커? 진짜 놀란 게 소학교, 중학교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물론 올해 수능에 970만 명이 갔답니다. 올해 수학력 시험에. 970만 명. 우리 옛날에 수능 진짜 많이 볼 때 베이비붐 때가 100만 명 좀 넘었었거든요. 100, 120 하는데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근데 970만 명.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수위분이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도 조선족이었어. 그래서 이제 좀 말로 이렇게 해서 했지 한족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고 조선족 수위가 그럼 5시에 와서 하라고 지금 뭐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5시에 갔다? 그 초등학교에 갔더니 한족 수위로 바뀐 거야. 뿌여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냐면 그냥 학교 내에 있는 아예 뭐 이렇게 서전서숙 이상설 뭐 정자 다 있어서 보고 나와서 찍고 오면 되는 건데 착하게 또 허락만 틀려 갔더니 얘기했다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조선족 선생님인데 그분은 막 안 된다고 그러더니 우리 들어올까 밖에서 막 감시하고 진짜 너무 동포애가 없다 막 되게 진짜 서럽다 이러면서 좀 마지막 날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무사히 촬영을 하고 왔고요. 이게 CBS TV 다큐멘터리인가요? 네네네. 언제 방송됩니까? 내년 1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요. 네. 내년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어서 그거 맞이해서 1910년대 초반에 초기 한국교회가 민족운동에 어떻게 헌신했으며 그런 것들 제발 좀 한국교회 정신 좀 차려라. 약간 이런 이중성을 갖고 만든. 근데 그 PD님이 작년에도 그냥 상도 받고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찍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크로아티아 갔다 왔잖아요. 네. 세계 테마 기행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너무 엄숙해. 그래가지고 정말 연기하고 왔어요. 진짜 계속 이렇게 산길을 걷고 어딘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고뇌에 빠져 있는 표정, 방황하는 표정 이런 거. 마치 내가 윤동주인 양.
뭐 윤동주 있냐, 문익환 있냐, 뭐 이러면서 조국의 아픔. 그래서 멘트가 별로 없고 어딜 계속 데려가요. 그래서 막 산골짜기로 걷게 시키고 내려가게 시키고 막 힘든 얼굴 찍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막 만난 다음에 이제 표정 연기해야 되고 막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 데뷔하시면 되겠네 이제. 그보단 다큐 감독? 내년 1월이니까 저희가 방송할 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화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동주입니다. 동주. 역사와 영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으로 변호인 다음으로 동주를 선택했네요. 이제 영화 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뭐 사건들, 인물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쭉 살펴보자 뭐 이래가지고 영화들을 선정해가지고 주로 많이 보신 영화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았는데 117만인가요? 네, 117만 명 정도 봤거든요. 저는 저기 변호인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었다고 순간 아니야 내 방송 순간 철렁 이래. 그래서 천만 영화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파문을 조금 일으켰던 영화라서 또 간도를 다녀오셨으니까 북간도를 다녀오셨으니까 그 얘기하고 맞물려서 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동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동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잘 봤죠. 잘 봤고 잘 봤겠지. 못 보진 않았죠. 네. 아니 일주일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저래 반응들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네. 꼬바로라도 내가 사왔어야 돼? 맨손으로 왔자 맨손으로. 북간도에서 맨손으로 오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 내가. 육포라도 하나 사들고 올 줄 그렇지. 알았어 나는. 옥수수라도 옥수수밭이 그렇게 많다며. 그 뽑아와. 강냉이라도 하나 사왔어야지.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무것도 안 샀네요. 와이프 챙겨주는데 와이프가 향수 맨날 사다 줬는데 향수가 많아진 거야. 내가 막 짱뚜루 굴려서 이번에 뭘 사줄까 하다 색조 화장품을 딱 나는 이제 감동할 줄 알고 사왔더니 북간도에서 대령 공항에서 북한대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왔더니 자기 안 쓰는 거라고. 완전 화장품 삐져가지고 잘 사야 돼요. 귀국한 날 싸웠어요. 아 진짜? 나 그래서 괜히 서로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사왔냐고. 그렇지 안 쓰는 거라 그래서 물어봐야 풀어봤어요. 됩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찍으러 상하이 가거든요. 아 그래? 그때 이제 김프들을 한번 생각할까? 언제 가시죠?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언제? 9월달에 갑니다. 9월달에? 9월달에 상해에서 좋은 것들을 제가 미리 리스트업 해드릴 테니까 진짜? 그거 위주로 사주세요. 이분이 또 상해 계셨으니까. 왜 사기쳤어? 사기치면 상해 가나요? 상하이 마약상. CJ에서 상해 주재원으로 북경 한 3년 상해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진짜? 네. 사람 다르게 보이네? 그래요? 항상 저 만나면 맨날 여자 만나는 얘기밖에 안 해서 확 그냥 터뜨릴 수 있습니다. 동주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을 때 개봉했을 때는 안 보셨다면서요?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봉했을 때는 안 봤고요. 근데 작은 GV 행사에 제가 또 잡혀서 그때 가서 봤어요. GV를 하려고 봤는데 어떠셨어요? 영화는 괜찮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준익 감독 영화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저는 좀 이준익 감독님의 시각이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산벌 같은 경우도 코믹 영화긴 하지만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이 황산벌이라는 게 어찌됐건 동아시아의 특히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가로짓는 삼국의 엄청난 격쟁인데 역사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막 계백이 이제 와이프 죽이고 가족 죽이고 할 적에 대화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역사를 희화한다, 또 개인화한다. 그러다 이제 왕의 남자? 그건 이제 덕곡지가 돌았죠, 이제. 연산군 거기 보면 이제 막 아바마마, 엄마마마가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 하면 이제 거의 심리학적으로 나쁜 아빠 만나서 적골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심리학적으로 학대받은 자식들은 다 나쁜 놈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마르틴 루터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지만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됐듯이 그런 부분에 사실은 한동안 이준익 감독 영화의 작품을 너무 심리학에 도취된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닌가? 사도도 전 그렇게 봤고요. 왜냐면 어떤 왕이 아무리 아들이 미워도 아들을 그걸 세자 공적인 후계자를 죽일 수 있을까? 그건 너무 등식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 자체가 그렇게 납득이 안 가긴 하죠. 그게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인다는 것은 자리를 안 주는 거랑 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저 혼자만의 감독님과의 불화? 저 혼자. 그럴 수 있죠. 네. 감독님이야 저는 세 발에 쫙 먼지겠지만 그러다가 동주를 봤는데 의외로 너무 좋아서 그날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지부 열심히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죠.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신현식 감독이 이제 각본을 쓰셨는데 아무래도 신현식 감독의 이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난다. 영향이 좀 더 많이 느껴진다. 요렇게. 각본에. 네. 왜냐면 이제 신현식 감독이 근현대사 예술인들 10명을 찍어가지고 이제 영화하는 작업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작품이 동주고
두 번째가 박열. 이제 이게 쭉쭉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그분이 각본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시나리오 각본을 썼고, 근데 영화 감독 이준익. 네, 근데 감독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해서 썼겠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다. 신현식 감독님 신연식 감독 주목하겠습니다. 네. 박열도 좋은데? 박열도 그렇죠.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랑은 본인만의 불화를 지금 겪고 계셨는데 동주는 괜찮았다. 네. 동주 엄청 잘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신현식 감독님이 다 저걸 했다는 건 아니고 뭐 이준익 감독님이 또 연출을 잘 했기 때문에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아무튼 뒤에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준익 감독님의 좀 개인적 변화, 생각의 변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2016년 2월 17일 날 개봉을 했는데 110분짜리고요. 12세 관람과 이준익 감독의 12번째 연출작인데 2월 17일 날 개봉한 게 그 윤동주 선생이 돌아가신 날이 1945년 2월 16일이어가지고 그때에 최대한 하여튼 개봉 일자를 좀 맞춰보려고. 네. 그래서 2월 17일 날 이제 개봉을 했다고 하고 이게 제작비가 5억, 6억 요 정도 들어갔대요. 정말 싸게 잘 찍었네요. 그게 싼 거야? 싸죠. 매우 싼 거죠. 네. 이렇게는 영화 사실 못 찍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5억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흑백으로 아무래도 칼라로 찍게 되면 흑백이 돈 더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칼라로 찍게 되면 아무래도 미술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흑백을 선택한 면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억 들여서 그 뒤에 이제 P&A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했겠지만 홍보 비용 뭐 이런 게 들어가긴 했겠지만 어쨌든 117만 명이 보면서 수익이 이제 88억이 났으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잘 번 영화. 그러면 수익이 한 거죠. 80억 난 거네? 뭐 제작을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 신기할 뿐. 네. 이 부분이들 궁금하시면은 저희 김프로쇼 내부자 둘이라는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여튼 동주는 가성비가 좋았던 영화로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여기 나온 두 주인공 배우들의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비주얼. 마치 그 시대의 소년들을 진짜 보는 것 같은. 아니죠. 그 시대의 소년들이 할 수 없죠. 윤동주 사진 많이 안 보셨죠? 그래서 실제 윤동주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강하늘 얼굴만 기억나. 떠오르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남아있는 사진만으로 보면 송원규는 영화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좀 매혹적인 눈빛을 가진 청년이고 윤동주 씨는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모두가 다 잘생겼다 믿고 있고 그치. 근데 남아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조금 미화됐죠 영화가. 좀 그리고 약간 성격이 약간 좀 그 뭐라죠? 쪼잔하단 말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내향적인 약간 좀 그래요. 네, 영화에서도 뭐 그런 모습이 좀 그려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강하늘, 박정민, 최희서, 또 김인우 씨가 열연을 했고 문성근 씨가 특별 출연을 했는데 정지용 선생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극 중에 나왔던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극 중에 나오기도 하니까. 거기 저 애로 나오죠. 한 번 나오죠. 이카나 어쩌고 나오죠. 뭐 하여튼 이관아 끝. 아버님과 관련된 영화여서 아무래도 이제 특별 출연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최근에 너무 악역의 달인이 되셔서 최근에 나온 거 중에 제일 못하시지 않았나.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꼭 악역으로 나오시면 1987. 안기부장으로 나오고. 그런 거 정말 나쁘잖아요. 막 남영동 이런 데서. 요즘에 항상 그런 역이거든. 근데 갑자기 정지용에서 너무 이렇게 그놈한 시인 나오셔서 좀 어색했어요. 그 이창동 감독 영화에도 최근 나왔어요. 버닝에. 거기 나오세요? 거기서도 정말 세상 꼰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변호인으로. 왜 그러시지? 한번 직접 만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러세요? 본인이 모르는다기보다도 본인이 그런 가지고 역할만 있는 들어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게 조금 날카롭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악역으로 좀 많이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 박정민 씨가 이걸로 이제 신인 남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연기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윤동주 역할을 유아인 씨가 굉장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뜻을 많이 밝혔는데 유아인 씨의 유명세에 윤동주가 묻히는 게 조금 별로일 것 같다. 그때만 해도 강하늘 씨가 이렇게 안 유명할 때인가? 안 유명할 때죠.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명해지지는 않을 때여서 그래서 오히려 좀 담담하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준익 감독이 좀 고사를 했었던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이제 강하늘과 박정민을 황정민 씨가 추천을 해줬다고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황정민 씨도 제가 이제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좀 유명세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 않고 작품을 조금
절제되게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그만 써달라. 왜냐면 거절한 배우들한테도 조금 누가 될 수 있으니까. 해서 그게 이제 한동안 조금 화제가 됐었던 때가 있고요. 그러면은 문성근 씨는 의문의 1패. 나오셔도 뭐 크게 뭐 그렇게 되나요? 그 생각했는데 아까 앞에 말을 너무 저질러 놓은 것 같아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작품과 또 아버님과 관련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또 나름대로 배려를 했겠죠. 나오셔도 뭐 크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시니까. 저 사람 갖다 일릴 거야 내가. 한 70% 정도가 영화의 내용이 이제 사실이라고 하고, 한 30% 정도는 극화가 돼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를 보면 여자분 두 분이 나오잖아요. 예,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뿅 반하는 맞아. 여학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을 출판하는데 이제 도와준 일본인 여성, 최이서 씨가 분한. 그 두 여성 캐릭터는 이제 허구라고 하고요. 예, 그건 이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영화 중간중간에 윤동주 씨의 시를 굉장히 잘, 이런 상황에서 시가 쓰여졌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쭉 중간에 낭독을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으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시가 다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시가 쓰여진 거는 아니고 분위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걸 만들어서 시를 그렇게 이제 낭독하게 좀 만들었으니까. 저도 엄청 감동한 다음에 다시 시집을 펴서 네.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봤는데 정말 영화가 편의적으로 시를 꼈구나. 그걸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느꼈는데 그치. 이제 영화 보고 나니까 삘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막 한 10수년 만에 꺼내서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이렇게 보는데 아니야. 그런 목적을 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근데 참고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집은 거의 다 쓰여졌던 상태였고, 그 당시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이 돼서 진행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33년? 요 정도만 돼도 워낙 우익이 강해버리니까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런 활동 자체를 40년대 한다는 거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35년 넘으면 완벽하게 게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진보적인 건커녕 온건한 분위기 자체도 안 되고 나중에 박열 혹시 얘기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3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의 양심 세력은 그냥 농사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무슨 시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연대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한 거고 그 시를 세 부를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이제 연희 전문대학 다닐 때 교수님한테 맡기고 한 부를 이제 후배였던 정병욱 국문학자한테 이제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병욱 씨도 이제 징용을 가게 되는데 고향이 광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양에 어머니한테 이걸 꼭 좀 보관해 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마루를 뜯고 바닥에 넣어놨다가 이제 윤동주 씨는 못 돌아오고 정병욱 씨는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꺼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그 시기 때문에 지금 가면 그 정병욱 생가가 있어요. 광양에. 그래서 그거 항상 그냥 추천하거든요. 가서 그거 보고 광양 불고기 먹고 남도 여행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하시니까 떠올라서. 정병욱 씨하고 이제 뭐 영화에도 나온 강처중 씨하고 또 정지용 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후에 책을 이제 이렇게 발간을 하셔서 거기서는 사실 굉장히 극적으로 깨어있는 일본 여성이 막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나온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만들어낸 얘기이고요. 전 정지용 시인하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노래. 네. 넓은 벌 넓은 벌 향수. 네. 옛 이야기. 그게 좋아가지고 그때 옛날에 그 두 분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 테너하고. 아재들. 실개천이 뒤돌아가고 이걸. 깜짝이야. 근데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집을 샀다? 근데 그분이 그런 시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지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렇죠. 시가 거의 다 빳빳해가지고 절망했어요. 그 시 하나만 그냥 그런 그 시 하나만 진짜. 나머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 나온 그 각각의 인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윤동주, 송몽규, 뭐 문익환, 뭐 정지용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간도가 특별히 이제 연관이 조금 있잖아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배경이 된 동네니까요. 네.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간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도 그냥 거의 뭐 다 간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간도라 함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백두산 북쪽을 북간도, 서쪽을 서간도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넓게 잡아도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남쪽이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 넘어가서 그 일대 정도만을 간도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심지어 옛날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EBS인가 그 다큐멘터리 만들 적에 아예 그분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만주 전체를 이렇게 북, 서남 이렇게 해서 간도라고까지 해서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인터넷에서 찾아도 그렇게 나오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간도는 그냥 백두산 인근 일대지요. 그리고 그냥 압록강 두만강에서 현재 북한에서 국경선 건넌 그 일대를 간도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넓은 동북삼성의 만주라는 땅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형성된 개념이고 뭐 극동 연해주라든지 혹은 만추리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간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화려한 고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구려를 꿈꾸며. 예, 그런 어떤 그런 건데 사실 더 냉정히 따지면 고구려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영토 있잖아요. 그 만주 일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도 고구려 역사 전체에서 1,200년이 안 돼요. 1,200년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그 만주 일대를 정복한 건 광개토대왕 때고 사실 이미 장수왕 때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나중에 점점 뺏기고 거기도 이제 지금은 영토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게 되는 거지만 그때는 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영역 정도가 되는 거고 워낙 추운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그 좀 만주에 대한 이상한 환상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빠지신 분들은 저 심용환이 저 식민사학자, 뭐 이러면서 저 또 헛소리 한다고 얘기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주와 간도는 다른 거고 과거 고구려 발해 영토와 또 간도는 다른 거니까 그 절대로 섞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안타깝지만 간도는 그냥 이렇게 백두산 북쪽을 북간도, 서쪽을 서간도쯤 해서 그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일대 정도로 보면 되고 지금은 서간도 쪽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간도 일대에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한 180만 명 정도 사니까 그 일대를 그냥 통칭 간도, 정확히 얘기하면 북간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지명부터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북간도에 그러면 연길 이런 맞아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북간도에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주 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가 이제 연길이고 연길시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 이제 조금 들어가면 모화산이랑 큰 산이 있어요. 크다기보다는 거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평평한 구릉지들이에요. 그래서 모화산이랑 남산 정도 되는 산이 있고 이번에 가보니까 큰 타워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산 옆에다 그렇게 높은 타워를 만드는 건 미관을 해칠 뿐이지 아름답지 않다. 제1롯데월드처럼 그런 건데 모화산을 경계로 넘어오면 이제 연편이 이제 핵심 도시면 그 옆에 이제 용정이라는 조금 더 작은 도시가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농촌이에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명동촌이라고 하는 데고 거기서 더 가면 산맥이 하나 나오고 그 산을 넘으면 두만강이 나오고 두만강을 넘으면 함경도 회령이에요. 그러니까 함경도 회령 지방에 살고 있었던 처음에 4가문 나중에 5가문 정도가 사제를 다 털어서 그 당시 그쪽 땅이 싸니까 어떤 여러 입장 차이는 있는데 어떤 가장 좀 크게 얘기하는 건 한 600만 평 정도의 땅을 이제 얻었고 넘어와서 이제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명동 학교를 세웠고 거기에 이제 정재면이라는 선생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서울 감리교 상동교회 출신으로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내가 계몽을 할 테니 대신에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 원래 되게 독실한 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참 멋진 게 유학자긴 한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기독교 받아들인 다음에 제사도 다 지내셨고 할 거 다 지냈는데 여튼 기독교 문명과 원래 있었던 유교 문명 두 개가 융합되는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렸던 게 학교에서 옛날에 외웠던 김야견이 세운 명동학교라는 학교.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명동교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세대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 아버지쯤 되는 문재린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고 3세대가 이제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이런 세대가 딱 되는 걸로 가는 거죠. 네. 영화 초반부에 보면 이제 명동학교 고 시절 때를 그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생생해 지금 말을 하면서 일성중에 올라서 봤거든요. 이렇게 여긴 여기고 또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옆에서 드론이 쫙 오가면서 계속 이제 같은 곳을 자 저쪽도 한번 바라보시고 저쪽도 바라보시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대강의 지영 씨 머리에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98년에 갔다 왔어요. 개방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다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제가 20년 전에 갔다 왔고 카메라 감독님이 15년 전에 갔다 왔고 카메라 감독 빈님이 10년 전에 갔다 온 거예요. 셋이서
한 3일을 계속 와 우리 때는 없었는데 이 얘기를 진짜 지겹게 무슨 진짜 할아버지들이 추억 회상하듯이 PD가 작작 좀 하라고. 왜냐면 진짜 20년 전에 처음 갔었을 때는 연길시에만 아스팔트가 좀 깔려 있었는데 도시에 중앙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넘나 들고 다니고 막 이랬고 뭐 윤동주 생가 이런 데는 그냥 윤동주 생가 하나 정도 있고 정말 초라했는데 지금은 진짜 뭐 연변, 연길, 용종 엄청나게 발달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말한 그 학교에서 송문구가 대들고 하는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딱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기독교 민족주의가 다 체계화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 하더나 그 안중근 의사도 그 명동초에 나와서 뭐 총 사격 연습을 했다 이런 증언도 있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왜 이런 종교 교육을 시키냐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립이 심해져요. 심해지는 게 영화 초반부에 잠깐 나오는데 하여튼 일각에서는 사실은 송몽규가 초기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활동을 하다가 적어도 그 시기에는 사회주의 경도가 돼서 명동촌에서의 갈등을 부채질했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괭심한 놈. 그러니까 유족 후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제 송몽규 씨 후손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서 그 상대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들 내의 얘기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마을로 가고 싶어하는 측에서는 또 그렇겠지만 젊은 송몽규 또 입장에선 이거의 한계를 느끼고 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또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갈등이 있다가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게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네. 남의 나라 땅이니까 결국 이제 청나라 혹은 일본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이렇게 기관에서 압수해버리는 형태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용정으로 와서 이제 은진중학교 쪽으로 오게 되고 막 이런 이주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맨 처음 이제 그런 북한도에서의 생활에서 경성으로 들어왔다가 경성에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옥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그렸는데. 그렇죠.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이게 뭐라도 관광지로의 매력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말 솔직한 말인데 제가 막 그랬어요. 무슨 죽은 자식 고추 잡는 것 같다.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용어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유적이 일부 있고, 근데 고구려 유적이 일부 있는데 그건 이제 연길 쪽은 없고 저쪽에 있는데 그쪽에 가면 또 이게 다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놨거든요. 자기네 걸로 했겠죠. 자기네 걸로 당연히 했고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도 현재 국가로 기준을 다 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백두산 관광 있는 거고. 연길이나 용정 쪽에 가면 윤동주 생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옥수수 밭이에요. 보존이 안 돼 있군요. 보존이 안 돼 있고 보존이 안 돼 있다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버렸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긴 한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또 더 심각한 거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1910년대 때나 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민족주의나 기독교 진영, 즉 대한민국과 관련돼 있는 우파 진영 쪽의 독립운동사나 민족교육 같은 데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20년대 중후반이 되면 밀려나요. 뭐한테 밀려나냐면 한인 사회주의자들한테 밀려나요. 그래서 이게 1925년 중반 특히 30년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 지역은 아주 활발한 좌익 무장대나 좌익 항일 투쟁의 이야기로 점철된 공간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 이주를 한 거잖아요. 한반도에서 못 견디니까 넘어갔는데 일본 애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교육에서 절대 안 시키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쪽에 와서 개척한 건 배워요. 근데 넘어오면 일제가 또 감시하기 위해서 자국민 보호란 명분으로 따라오거든요. 여기까지는 배워요. 근데 일제가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 간도협조회 같은 친일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선인들이 모여서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단체들이 크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네들은 일본이 뒤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밀려서 민족교육을 하거나 독립운동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또 세력이 죽여가요. 근데 이거 마지막 부분은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비율로 만약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민족교육하고 민족지사들이 10이고 한 50이 일본이고 나머지 한 40이 친일단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을 90처럼 배우게 되고 일제를 10처럼 배우게 되면서 같은 조선인인데 조선인을 핍박하면서 일제 앞에서 딸랑딸랑 했던 애들이 얘기를 안 배워요. 수치스럽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민족주의 계열이 나간 다음에
다시 사회주의자들이 자리 잡죠? 그럼 또 이번에 일본 애들이 탄압을 하고 일본 애들의 수하에 있었던 친일 조선인 단체들이 또 엄청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주국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친일파들 그리고 일본의 쫓기는 공방전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안 배워요. 왜냐면 이건 사회주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너무 역사의 파편만 보는 거고 우리가 가서 보는 관광도 영화 동주에 나오는 그 기억도 사실은 만주 지역에 있었던 간도 지역에 있었던 역사의 작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가 너무 일찍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걸 찾아가서 우리가 막 느끼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하겠는데 저도 98년에 그렇게 따라갔었으니까 근데 공부할 거 공부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막 기분이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없는 기억하는 자들의 환상 같은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은 마냥 유쾌하진 않았어요. 가다 보면 이제 특히 교회에서 많이 오잖아요. 교회나 이렇게 여행 많이 오는데 옆에서 해설하는 듣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이거를 좀 균형 있게 보려면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단방 역사를 근대편을 보면 잘 나옵니다. 인스타를 최근에 프린스 심이 올리는 거 보면 간도에서 쭉 있었던 일들 한 4-5개 포스팅 올리시면서 저런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영환심. 아니요, 인스타를 홍보하고 싶지 않고요. 전 제 책만 팔리면 돼요. 인스타를 보셨다. 그러면 단박의 한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박의 한국사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제 서평이라는 게 이제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왜 부끄러운 친일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썼냐. 라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사회주의 쪽은 저도 많이 못 넣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유통되는 자료 한계도 있고 우리나라랑 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고 해서 왜냐면 그럼 사회주의 쪽 비중이 너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은 단 한 명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조차 나왔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갔었을 때 이번에 다큐 작가님하고 친하게 됐는데 그 작가님이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다큐 때문에 독일을 갔었대요. 근데 독일 보쿰대학교 저 옛날 대학교 때 연사님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님이신 연사님이 유학하신 곳인데 보쿰대학교에 뭐 자료 찾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 보쿰대학교에서 북한 측 자료를 엄청 소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막 보여줬어요. 보니까 너무 웃긴 게 북한에서 만든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박정희 말하는데 남조선 괴뢰 정권의 수장으로 그러니까 사건은 사실은 팩트는 정확한데 해석의 포인트가 달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넘겨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기억도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항일 투쟁 사회주의자들이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조만간 독일 갔다 올까 좀 생각 중입니다. 예. 그것도 포인트긴 하네요. 북에서는 과연 윤동주나 송몽규 같은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혹은 기억이나 할까?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윤동주가 유명한 것과 그 지역의 역사의 비중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히 따져서 시인 윤동주는 고뇌했을지언정 행동을 찾아볼 수는 없고 또 윤동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에서 너무 송몽규와의 대립각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왔다라고도 하지만 어찌됐건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천 부분에서는 영화에 나온 것조차도 거의 많은 부분이 상상이다라고 할 정도의 비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과 실제 만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는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왜 그걸 또 느끼냐면 제가 독립운동 유족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안별로 입장이 다 달라요. 후손별로. 각자가 이해가 되긴 되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이번에 청산리 전투 장소도 갔다 왔거든요. 네. 지금 청산리 전투 장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인삼밭이 돼 있어요. 인삼밭. 진짜. 거기 가면 이렇게 완만한 양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쫙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랑촌 쪽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 20년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구릉산 애매한 지형으로 쭉 가는 데인데 거기가 양쪽이 다 인삼밭이에요. 쫙. 근데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쫙 이어져요. 지금은 학교에서는 청산리 대첩 당시에 김좌진의 북로분 정서와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제 거기서 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원래 옛날에는 또 청산리 하면 김좌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홍범도 얘기 나왔을 때 엄청 싸웠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과연 전투 전체가 김좌진과 홍범도가 주도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둘 다 굉장히 어떤 신입 늦가기생들이다. 그 지역에 들어왔던. 역할이 마이너했을 거다. 절대 그 사람들, 그리고 홍범도 같은 경우 특히 경제적 기반, 누가 거기서 그 자금을 갖고 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타당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얽혀서 학자들도 여러 입장 차이도 있고 독립운동 유족들 한 입장에선 최대한 자기 선조의 어떤 가려진 부분을 입증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있는데 저한테도 이제 야 네가 좀 해봐라, 너 좀 관심 좀 가져봐라, 너 왜 우리 쪽 얘기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그런 게 전체 파이로 봤었을 때 한국에서 배우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배우는 파이는 사실은 그러니까 100 중에 한 7, 8 갖고 난리치는 건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배운다면 100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그 말을 그 어르신들 앞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놓고 이런 방송에서 얘기했어. 어떻게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 어르신들 안 들으시니까 괜찮고. 어차피 그 7, 8이라고 하는 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편집을 해온 걸 역사를 배웠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난 군부 독재 세력들이 기뻐할 만한 역사 위주로. 그렇죠. 그 흔적이 여태 남은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100을 배우려고 하면은 더 큰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일이라는 전제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일송정 유명하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갔었을 때 일송정에 소나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일송정 풀어서 그리고 그때 갔었을 때 분명히 이쪽을 해랑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반대쪽 해랑강이어서 20년 만에 오류를 바로 잡고 왔어요. 잡고 왔는데 예를 들면 뭐 일송정 하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노래를 만든 사람도 뭐 친일 경력 갖고 말이 많은데 말 달리던 선구자가 그래요. 바로 그 일송정. 근데 거기 가봐도 여기가 도대체 얼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여기 와서 굳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항일 투사들이 거기 와서 모의의 장소를 삼았다고 하는데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3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좀 더 구체적인데 여기가 송몽규나 윤동주가 놀던 데도 아니고 그건 딴 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마냥 유쾌하지 못한 뭐 영화 자체의 가치를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또 우리가 배우는 교육 자체의 전면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진지한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간도에 가면 그 송명규 씨 묘가 거기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명규 씨는 누군가요? 송몽규. 네. 네. 아 맞습니다. 거기 어떻게 설명하기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뭐 완전 뭐 다 생생해. 좋은데? 저랑 같이 여행이나 갈까요? 가면 윤동주 묘소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또 윤동주 묘가 엄청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가족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윤영주 옛날에 세시봉 그분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윤동주 묘는 아주 좀 그래도 막 비석도 여러 개고 송명규 씨 쪽도 좀 잘 돼 있고 근데 약간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둘레를 쳐놔가지고 이건 도대체 무슨 장래 산소 예법인지가 좀 낯설긴 했는데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촬영 전에 박정민 씨가 이제 직접 갔대요. 묘를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울컥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장소를 이제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영화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도에서의 생활 또 경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전신이 그렇죠.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에서 이제 생활하던 것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하다가 욕구를 치르게 되는 뭐 그 과정을 이제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데 117만 명이 봤으니까 뭐 영화는 유명하고 다들 들어봤는데 아직 안 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아름아름 소문이 잘 나서 굉장히 저예산 예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평식 오빠는 별을 3개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동진 씨는 3개 반. 평론가들의 평점도 전부 다 이제 6점 이상, 10점 만점 6점 이상 이렇게 호평이 이어졌던 영화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 영화를 다시 한번 꺼내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영화의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정지용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봤던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뭐 이런 백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도 이야기도 그때 또 넣어주세요. 간도가 보니까 인스타로 올려준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얘기하실 때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영화 동주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안 돼. 역공 홍보 안 해줬잖아요. 역공은 그래. 너무해 진짜. 그래요? 치고 들어오셔야지. 한 주 건너가려고. 까먹었어. 나도 이제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요. 집중하고 있다가 이건 챙겨주지 않아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됐다 뭐 이런 표정으로 하시길래.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위성을 넘어서 이제 따로 떼 가시는 아니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뭐 큰일 날려요. 위성 방송. 심요한과 변상욱이 함께하는 역공 기억해 주세요. 네, 역공 매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날 같이 들어주시죠. 저희가 조만간 변상욱 대기자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선생님 모신 거 반응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요. 좋았죠. 네. 제가 모셨다라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셨습니다. 한 번 또 더 모셔야죠, 그렇죠? 네. 저희의 모든 프린스심과 하는 방송의 게스트들이나 컨텐츠는 100% 프린스심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와서 그냥 이빨만 터는 거예요. 그럼 더 모셔라는 얘기예요? 부담되는데? 읽혔나? 그렇지. 바로 읽혔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영화 동주의 인물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